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으로 6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영은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배신과 이혼,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과 그들이 스스로 맞이한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결말을 지금부터 담담하게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의 전남편 최민수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그는 아이를 무척 좋아한다며 결혼하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아이부터 갖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죠. 다정하게 아이의 미래를 그리는 모습에 저 역시 깊은 신뢰를 느꼈고 우리는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하지만 우리의 평범했던 행복은 아이가 커가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고 행동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병원 검사 결과 발달 지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보다 좀 느린 아이였던 거죠. 그래도 저는 제가 더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했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이의 치료와 성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아들을 예뻐했지만 아이가 또래와 다르고 발달 지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눈에 띄게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의 상태가 부끄러운지 다른 사람들한테 일절 아이 증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으려 하더라고요. 남편이 원했던 아이는 철저하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발달이 느리다는 이유로 아이에 대해 싸늘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가게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더군요. 그렇게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실망도 크고 화도 났지만 어쨌든 저는 아이 엄마고 아이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우기 위해 남편 몫까지 2배, 3배로 아이에게 노력하려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누군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외박을 하는 날도 생기더군요. 결국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낸 상대 여자의 이름은 박혜선이었고 남편보다 무려 6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그녀의 정체였어요. 박혜선은 남편이 운영하던 고깃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 일을 그만둔 여자였습니다. 매일 가게에서 얼굴을 맞대며 일하다가 눈이 맞은 모양이었죠. 남편 놈이 아픈 지 자식은 나 몰라라면서 자기 식당 종업원과 놀아났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제가 외도 사실을 추궁하고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빌기는커녕 버젓이 운영하던 고깃집 문을 마음대로 닫아버리고는 짐을 싸서 그 박혜선이라는 여자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시댁도 발칵 뒤집혔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부모님의 연락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잠적해버렸죠. 그래도 남편과 달리 시부모님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분들이라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도 하셨어요. 영은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제발 조금만 기다려다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미친놈을 꼭 찾아내서 네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시키마. 아픈 아이를 홀로 돌보며 바람이 나서 가출까지 한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만류에 일단은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한 달 뒤 수소문 끝에 기어코 아들의 은신처를 찾아낸 시부모님의 불호령에 남편 최민수는 마지못해 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제게 통보했죠. 영은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는 도망쳤던 지난 한 달간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선이가 임신을 했었어. 지난 한 달 동안 걔 출산하는 거 곁에서 지켜주고 몸조리하는 거 도와주느라 같이 있었던 거야. 나 이제 그 여자랑 그 아이 책임져야 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줘. 저와 낳은 아들이 발달지연 판정을 받자 외면했던 인간이 상간녀 아이는 책임져야 된다네요. 남편의 뻔뻔한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밖에서 낳은 아이에게는 대단한 부성애라도 있는 척 구는 그 위선이 너무나 역겹기도 했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두 사람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걸고 싶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더 나서서 저를 설득하려 하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상간녀 박혜선을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고 저보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저지만 시부모님도 그 상간녀 박혜선이라는 여자를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고 질색팔색 하셨거든요.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데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자인지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그런 여자와 새살림 차리는 게 더 싫으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박혜선을 만나 내 아들과 당장 헤어지라며 강하게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혜선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의 분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미 당신네 아들의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쩌라는 거냐. 민수 씨가 나 없으면 못 산다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이러시냐며 뻔뻔하게 맞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최민수 역시 박혜선을 감싸고 돌며 부모님께 폐륜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참담한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시부모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이젠 제가 싫어요. 너무 정 떨어져서요. 시부모님은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저렇게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시부모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은아, 미안하다. 하긴 우리가 무슨 염치로 너를 더 붙잡겠니. 저 미친놈은 이제 우리 자식 아닌 걸로 생각하련다. 세상에 어디서 저런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내가 가만 보니까 그 박혜선인가 뭔가 하는 년이 보통 여시가 아니야. 우리 민수가 완전 코끼 모양이다.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튼 너한테는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고 이혼은 최대한 너한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머님,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다. 우리가 자식 잘못 키운 죄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얼마든지 자기 아들 역성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미안해하시고 챙겨주시려 하니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두 인간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고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벌일까도 싶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 동안에도 저와 아픈 손자를 많이 아껴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기에 그분들께 소송이라는 짐까지 지워드리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의 중재하에 조용히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은 명확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의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즉각 지급할 것,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보낼 것 등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한다며 남편 몫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제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7년 만에 이혼하고 홀로 아들과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혼 후 슬퍼하거나 분노할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일단 생계를 위해 과거에 일했던 회사에 다시 연락을 취해 복귀했습니다. 기술직이었기에 복귀가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아침 일찍 아이를 챙겨 센터에 출근해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하면 곧바로 아이를 픽업해 발달센터로 달려가 치료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밀린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씻겨 재우는 일상의 반복.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마치 48시간처럼 쪼개어 빠듯하게 살았어요. 체력적으로는 코피가 날 만큼 힘들었지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텼죠. 다행히 저의 이런 헌신 덕분인지 아이의 발달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홀로 서기를 하는 동안 전 시부모님은 가끔씩 제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영은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거 보태 써라. 두 분은 가끔 제 계좌로 용돈을 보내주시거나 아이의 옷, 장난감, 그리고 제가 먹을 영양제 같은 것들을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전 시댁의 호의를 받는 것이 껄끄럽기도 했지만 손자를 향한 두 분의 애틋한 마음을 알기에 감사히 좋게 생각하며 받았습니다. 저 역시 가끔 아이가 건강하게 크고 있는 사진을 문자로 보내드리며 안부를 전했고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전 남편과 그 박혜선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아 아예 연을 끊다시피 하고 안 보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양육비를 늦게 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늦어진 거죠. 저는 전 남편이 가게 일로 바빠 깜빡했나 싶어 처음 한 달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달째가 되도록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 저는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애 양육비도 똑바로 안 보내고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입금해.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뜰 뿐 아무런 답장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오랜만에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양육비가 2달째 안 들어와서요. 그 사람 연락도 안 받는데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제 물음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깊고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은아, 실은 집안이 팔칵 뒤집혀서 난리가 났다. 네가 놀랄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민수가 정신이 없어서 양육비도 못 보낸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전해주신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전 남편 최민수는 박혜선과 정식으로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박혜선이 낳은 아이를 키우며 부부처럼 살았는데 문제가 터진 것은 박혜선의 기막힌 돌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상간녀 박혜선이 갓난아이를 내버려둔 채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가출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전 남편은 장사를 내팽개치고 박혜선을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박혜선이 불쑥 집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고 돌아왔는데도 박혜선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의 남은 옷가지와 짐만 캐리어에 챙겨서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거들떠도 안 보고요. 전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박혜선의 행동에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그녀의 뒤를 미친 듯이 캐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은 박혜선이라는 여자가 평생 숨겨왔던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혜선은 전 남편 최민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결혼을 2번이나 더 했던 여자더라고요. 심지어 그 2번의 결혼 생활에서도 각각 아이를 낳아두고 온 상태였고요. 박혜선은 이미 2번이나 결혼 전적이 있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다니 자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최민수는 수소문 끝에 박혜선의 전남편 중 한 명을 찾아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남편은 박혜선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치를 떨었다더군요. 그렇게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숨어버린 박혜선을 다시 찾아냈다는데요.
그런데 박혜선을 마주한 최민수는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가출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박혜선이 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혜선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불륜관계를 이어오다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길로 집을 나간 것이었죠. 이성을 잃은 최민수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멱살을 쥐고 흔들었지만 박혜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제 다 끝났고 질렸으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이혼이나 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박혜선의 심리 상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괴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갓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들이 곁에서 전전긍긍하며 지극정성으로 떠받들어주는 그 특별한 보살핌과 헌신에 완벽하게 중독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지만 막상 출산 후 시간이 지나 자신을 향한 남자의 관심이 식고 온전한 육아의 현실이 닥쳐오면 금세 시큰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관심이 줄어들면 미련 없이 아이를 낳아둔 채 도망쳐버리고 또다시 자신을 공주처럼 모셔줄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고 도망가는 기행을 징그럽게 반복해온 것이죠. 자기 핏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쳤던 전 남편 최민수는 결국 똑같이 본인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최민수는 양육비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가 되어 박혜선과 끔찍한 법적 다툼을 벌이며 그야말로 진탕 같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기막힌 소식을 전해 듣고 난 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응어리마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저와 제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고 센터도 열심히 다닌 덕분인지 아이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또래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학교에 진학하여 씩씩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학교에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픈 아이를 외면하고 책임감 없이 도망치는 그런 아빠는 차라리 우리 아이의 인생에 없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저의 선택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정을 위해 가정을 버린 자의 최후는 늘 비참한 것 같아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도 그저 임신했을 때 남자가 잘해주는 그 찰나의 기분이 좋아서 끊임없이 임신을 반복한다는 박혜선의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참 소름이 끼칩니다. 게다가 본인이 낳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매번 쉽게 임신이 된다는 사실이 참 얄궂고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어떻게 허우적거리든 이제는 제 알바가 아닙니다. 저는 그 지독했던 과거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저를 믿고 자라나는 든든한 아들과 함께 행복하고 눈부신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저의 험난했던 그러나 끝내 평온을 되찾은 홀로서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이라는 꽤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이미 돌아가셨기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 세상이 저와 피를 나눈 가족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일구고 관리하시던 상가 건물 하나를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덕분에 제 또래 친구들이 겪는 취업이나 생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했지만 커다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보니 서글픔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 가족 한 명 없다는 생각이 늘 저를 외롭게 만들었죠.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황민호였습니다. 남편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빤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자신의 홀어머니와 여동생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가장으로서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가족이 없어 늘 온기에 목말라 있던 제게 남편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은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가족이 된다면 나도 저런 끈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애정도 있었겠지만 동정심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경제적인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남편의 어머니고 또 동생이니까 그들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도 많이 도와드렸고 나중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보증금에 매달 나가는 월세도 제가 내게 되었죠. 시누이인 황제이 역시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용돈도 자주 주고 잘 챙겨주었어요. 게다가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걱정하는 남편의 말에 혼수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시누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고 싶었던 게 많다며 유명 브랜드의 가전제품부터 비싼 가구까지 알아보더라고요. 저한테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좀 바보 같을 정도로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요. 그맘때 남편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자주 내비쳤습니다. 상사의 갑질과 박봉에 지쳤다며 이제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을 때려치우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게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라면 사업도 성실하게 잘 해낼 거라 믿었기에 여유 자금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죠. 저는 남편을 참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에게 참 잘했고 시어머니도 시누도 저에게 늘 고맙다고 우리 집 복덩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저는 더 잘해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쩌면 그 복덩이란 말은 저에게는 참 달콤한 족쇄 같은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하고도 황당한 실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평소 업무 시간에는 연락이 잘 없는 사람이기에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기야 생일 축하해 사랑해. 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니? 제 생일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남편과 생일을 했는데 난데없이 한 달이나 지나서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다니요. 잘못 보냈다기엔 남편이 저 말고 자기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메시지를 받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 남편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묘하게 허둥대는 목소리로 변명을 쏟아냈죠. 여보, 방금 카톡 확인했어? 내가 순간 헷갈려버렸네.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 여보. 지난달에 같이 생일도 해놓고 착각을 해? 많이 피곤했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정신이 없어.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생일 축하 문자를 갑자기 보낸다는 게 아무래도 걸렸죠. 이상하면서도 불길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남편의 행동을 처음으로 의심해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블랙박스와 신용카드 내역 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볼 일조차 없었지만 의심의 물꼬가 터진 이상 한번 확인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폰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나 전화통화에서 이상한 건 없었는데 남편이 SNS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평소에 남편이 SNS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플이 깔려 있는 줄도 몰랐죠. 그렇게 그 SNS를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스크롤해 내려가던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SNS의 주인 이름은 김경아였어요. 남편이 제게 카카오톡을 잘못 보냈던 바로 그날 김경아의 피드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커다란 꽃다발과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해시태그에는 샵 사랑받는 여자, 샵 행복한 생일 따위의 말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몰래 만나왔던 상간녀고 그날 제게 잘못 보냈던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SNS에 작은 초음파 사진과 아기 신발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임신 5개월 차더군요.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임신?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끔찍했던 것은 사진 속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김경아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 황제이였습니다. 어머님, 아가씨와 함께한 행복한 저녁 식사라는 글귀가 적힌 그 게시물을 보는데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 여자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것도 모자라 따로 만나기도 한 사이였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제가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도와드렸는데 저한테 복덩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다니요. 대충 왜 그런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에게 너희 부부만 좋으면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하셨는데 은근 남편한테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쪼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두어 차례 자연유산이 되고 나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워낙 약해서 그렇다는 말에 몸을 보호하는 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 조급할수록 안 생기는구나 싶어서 그 뒤로는 그냥 마음 놓고 지내려 애썼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고 그 누구도 아이 빨리 안 가지냐고 닥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상간녀인 이 여자가 아마 임신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아마 이 여자한테 마음이 갔나 보더라고요. 저한테는 돈이 나오니 굽신거리면서 비위 맞추고 뒤에서는 작당하고 제 뒤통수나 치고 가족한테 당한 배신감이라고 생각하니 말도 못하게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 혼자 저지른 바람이 아니라 시댁 식구 전체가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며 제 돈을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더 열받는 건 김경아의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태교여행 준비 완료라는 글과 함께 캐리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주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었는데요. 지방 출장이 아니라 김경아와의 해외 태교여행이었던 겁니다. 정식 부부도 아니고 상간 남녀 주제의 태교여행이라니 진짜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는가 보더라고요. 배신을 겪고 나서 저는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온기가 그리워서 또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채 맹목적으로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배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냥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교여행을 떠나기로 한 금요일 당일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출장을 잘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갑에 있는 제 명의로 발급해준 모든 가족 카드의 사용을 즉각 정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이삿짐 박스 여러 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흔적들을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했죠. 옷, 신발, 시계, 책, 그가 쓰던 노트북과 칫솔까지. 제 집에서 남편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짐을 박스에 쳐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짐을 모두 실은 뒤 기사님께 주소를 하나 적어드렸어요. 바로 제가 매달 월세를 대납해주고 있는 시어머니의 아파트였죠.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불이 난 듯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하고 면세점이나 식당에서 제 카드를 긁으려다 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겠죠.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끝에 저는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카드가 갑자기 정지가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아주 건조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지시켰으니까. 왜? 당신 지금 어딘데? 나? 출장 갔지. 진짜 출장 간 거야? 그럼. 누구랑? 김경아랑?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저기. 그 여자랑 태교 여행 갔지? 그 여자 임신해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 여자가 지 SNS에 버젓이 올렸더만. 아주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가지가지 않을? 내 돈으로 그동안 재미 좋았니? 저기,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남편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대로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민호짐이 왜 우리 집으로 배달이 와? 둘이 싸웠니? 저는 아주 차분하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안 싸웠어요. 싸울 가치도 없고 그냥 이혼할 겁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몰라서 물으세요, 어머님? 뭘? 어머님 아들이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린 거 들킨 거요. 이름은 김경하고 임신 5개월이라면서요. 어머니랑 아가씨도 다 같이 만났으니 잘 알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을 텐데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자 엄청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소연아. 뭔가 오해가 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민호한테 네가 미쳤냐고 생 난리를 쳤다. 아니, 우리한테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너를 배신해. 내 아들이지만 진짜 민호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했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 5개월이래.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정리해라 얘기하려고 만났던 거야. 그게 다야. 그런 얘기를 한정식 집에서 만나서 오붓하게 하셨구나. 아니, 그건 또 어떻게, 혹시 사람 붙였니?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그 여자가 자기 SNS에 버젓이 다 올렸던데요. SNS? 네, 아주 보란듯이 사진하고 다 올렸던데요. 우리 어머님 하고요. 아니, 걔가 미쳤나? 사진을 올렸다고? 저기, 다 오해야. 나는 정말 잘 구슬러서 애 지우게 만들려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요. 소연아, 이제 소용없다고요. 그쪽 여자가 아이 가져서 마음이 더 갔나 본데 그리로 가세요. 저 안 잡아요. 바로 깨끗이 이혼해 드릴 테니까 그 여자 며느리로 삼으시라고요. 진심이에요. 아니, 그게 소연아. 이만 끊겠습니다. 허둥지둥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황재희의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엔 속 시원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마치 저도 모르게 저를 갉아먹던 거머리들을 떼어낸 것 같다고나 할까요?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베풀었던 모든 금전적 지원을 칼같이 끊어내고 그 빈 껍데기 같은 인간들에게 현실의 쓴맛을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남편 황민호가 그날 바로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공항에서 출국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인터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라는 돈줄이 끊길까봐 부랴부랴 왔나 보더라고요. 그는 쉴 새 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의 음성 버튼만 눌렀습니다. 네 짐은 아까 낮에 다 싸서 어머님 댁으로 보냈어. 내일 내 변호사가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앞으로는 변호사랑 얘기해. 여보, 제발.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야. 애도 내 애인지 확실하지도 않아. 나 진짜 사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맛이 갔나 봐.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찌질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변명에 저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인간의 허울 좋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집 앞에서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조용히 꺼져. 단호한 제 목소리에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황민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길로 저는 미련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임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기만까지. 그 여자가 자기 SNS에 차곡차곡 다 올려주는 바람에 증거는 충분했죠. 그 여자는 부랴부랴 사진들을 지웠지만 이미 제가 다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당연히 모든 경제적 지원을 칼같이 끊어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사는 집 보증금을 빼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당장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 당장 집을 비우라는 통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다른 번호로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누리던 안락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으니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겠지만 제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누이 황제의 차례였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제게 혼수를 약속받은 뒤 백화점을 돌며 최고급 수입 가구와 대형 가전제품들을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화점과 가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 예정이었던 모든 카드 승인 내역과 결제 예정권을 전면 취소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가 제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누이는 이미 예비시댁에 최고급 혼수를 해간다고 큰 소리를 쳐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제를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신우는 대출과 카드론을 끌어다 쓰며 혼수대금을 치러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처참한 몰골이 된 것은 남편, 아니 전 남편 황민호였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의 갑질을 핑계로 당당하게 회사를 때려치운 상태였습니다. 오직 제 재력만 믿고 사업을 벌일 생각에 부풀어 있었고 그 여유로운 자금으로 상간녀 김경아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 지갑이 닫히고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백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월세를 내주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황민호 그리고 배가 부른 상간녀 김경아와 함께 변두리의 낡고 좁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방 2개짜리 비좁은 집에서 한때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시어머니 노릇을 하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경아가 SNS에 사진들을 올려서 제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시모가 김경아를 그렇게 드자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싸워서 뭐 하나요? 이제 한 가족인데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베풀어주던 풍족함 속에서 기생하던 거머리 같은 그 가족들. 이제는 작은 방에 갇혀 마치 서로의 살을 파먹으며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더군요. 이혼 판결문이 나오던 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전해들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조차 아까울 만큼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의미 없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그 따뜻한 울타리를 사고 싶었고 비어있는 자리에 빈 껍데기라도 억지로 채워넣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혼의 과정을 겪으며 저는 제 스스로가 얼마나 단단하고 독립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는 대신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했었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고요한 일상은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거짓된 칭찬을 위해 내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자유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려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얻는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오롯이 서서 내 삶을 통제할 때 나오는 진짜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평온하고 넉넉한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홀로서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